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올해 처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8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3.5%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또 이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으로 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관련주들 오늘 불을 뿜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인데 언제쯤 전환이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 만큼 마감까지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셔야겠고 오늘 밤 10시 반에는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만큼 저희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해 첫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결과 먼저 살펴주시죠. 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8회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된 건데요. 한은이 이렇게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데에는 부동산 PF, 경제성장 또 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 탓에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구조된 대출 부실 위험, 또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대 추락 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 인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일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지금 3%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또 이제 물가나 가계부채, 미국 통화 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금리의 장기화의 부작용으로서 부동산 PF 등 취약 부분에서부터 태형건설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성장 부진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까지 5달 연속 3%대를 웃돌고 있고요.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여파가 회사채 발행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연초 이후 회사채 발행 시장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여파 속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특정 만기와 또 신용등급 위주로 수요가 집중돼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로 2, 3년으로 만기가 짧은 물량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만기가 5년짜리인 장기물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시들했습니다. 최근 KCC는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2년물과 3년물의 경쟁률이 각각 4.6대 1, 4.9대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5년물의 경우에는 2대 1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률은 애초 회사가 회사채로 조달하려고 했던 예측 금액 대비 실제 모집된 금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가령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2년물과 3년물의 경쟁률이 각각 5대 1, 10대 1에 이뤘는데요. 반면 5년물은 0.75대 1에 그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년물의 경쟁률은 13대 1에 달했지만 5년물은 1.7대 1에 불과했습니다.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과 3년물은 7에서 8대 1 수준이었는데요. 5년물은 4.6대 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태형건설 사태를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네, 채권 시장 관계자들은 일단 태형건설의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 시장에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형건설 여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통상 5년물이 2, 3년물에 비해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사시 민첩한 대응이 어렵다 보니 각종 리스크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매입을 기피합니다. 태형건설 사태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또 시장 내 미국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난해 연말보다 많이 약해지면서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만기가 긴 회사채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발표했죠. 네, 코인 시장 최대 호재로 꼽혀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대중화를 앞당기는 대형 이벤트인 만큼 신규 자금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CNBC, 로이터 등 또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승인 근거는 지난해 8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패소인데요. 겐슬러 위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원의 법률 해석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며 지난해 3월까지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 규칙 변경 양식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F 전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승인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네,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된다는 겁니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하던 비트코인을 ETF 상품을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서 원자재 ETF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좀 주저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전통 금융사들이 점치는 유입 자금 규모만 해도 하나로 130조 원이 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부터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하다가 승인 소식이 나온 직후에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2.88% 오른 6,22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자금 유입에 따라 추가 상승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개당 1억 원을 넘어서 2억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반감기가 이를 견인할 것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올해 첫 번째 금통위 소식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붉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였던 코스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선 모습인데요. 하지만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현재 0.1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 1% 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상승폭 일부 둔화되면서 0.86%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금융업, 증권업종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는 2,545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지수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입니다. 기관은 7거래일 만에 돌아왔죠. 오늘 연기금 쪽에서 대거 물량을 담아내면서 현재 1,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물량을 대거 출회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도 5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가상자산과 통신 장비 관련주 급등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선까지 올라온 가운데 0.8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이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섰습니다. 7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들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만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의 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변동성 보이진 않았는데요.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기술투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한 모습이고요. 한일진공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이어서 T사이언티픽과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각각 19%, 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부진한 쪽은요. 육아 관련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70대 이상의 인구가 631만 명대로 20대 인구 61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또 올해 말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남양유업 3%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육아 의류 관련주인 아가방 컴퍼니 역시나 3.73% 빠지면서 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현물 비트코인의 상장 지수 상품의 주식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 해시덱스, 블랙록, 발키리, 비즈엑스, 인베스코, 바네크,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그리고 프랭클린의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가상자산 섹터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앞서서 가짜 뉴스에 한 차례 홍역을 앓기도 했는데 이번 승인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이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선물 ETF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발행사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관들, 제도권에서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4월 달에 반감기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이 실물자산을 인정을 받은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상자산 섹터 전반이 좀 강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우리 기술 투자가 이번에도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도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현물 ETF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동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업비트와 빗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조사 회사에서는 만약에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실제로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첫 해에는 약 1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8조 정도가 되겠네요. 18조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수수료가 많이 나올 테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잘 나올 텐데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두나무라고 해서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업비트의 대주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 T사이언티픽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좀 아침부터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STO도 움직임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STO 거기에 게임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주가가 좀 동조화 양상을 보일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기술 투자를 제외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은 매매의 관점으로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한화투자증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매매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이 비트코인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과 지금 이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완전하게 동조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시장에서 현물 ETF 승인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다가 일단 승인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쨌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볼 부분은 큰 이벤트가 하나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만 동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같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갑자기 10%가 올라가거나 10%가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에만 동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돼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을 주시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급등락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비중 확대가 괜찮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로 그칠지 궁금한데 본부장님 시각 어떠실까요? 안 됩니다. 비중 확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사실상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우량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아시겠지만 좀 빠른 종목들, 강한 종목군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굉장히 선호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가 강하면 이런 종목군들에는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꽤 받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고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섹터가 부재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장 후반으로 가면서 장 초반에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하이닉스를 누르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하고 경쟁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2% 넘게 올라오고 반도체라는 주도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3%, 4%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저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 테마주들 분명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20% 넘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장후반부에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큰 이벤트가 지금 소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ETF,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 발행사가 그 물량을 가지지 않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발행사가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제도권의 매수가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감안이 돼서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유하신 분들이야 수익 구간 대부분 다 이제 수익 구간이 쉬어야지 됩니다. 네. 지금 손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수익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비중 확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좋지만 비중 확대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의 시장 추격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주들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까지 조금 변동성을 유념해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변동성이 당연히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이월드라든지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을 보시면 주가 흐름이 이미 꽤나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해봤었던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역시나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내년에 상장이 됩니다. 2025년도에 상장이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토스의 규모가 약 8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15조에서 20조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저점대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월드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 이월드라는 기업의 뭐 2대 주주가 이월드 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네. 이월드 랜드인데 이월드 랜드가 이 토스뱅크의 지분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2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2% 지분 2%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의 지분을 9%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하나은행을 통해서 토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라는 회사도 있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회사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이 좀 지난 내용이라서 시간이 좀 지난 내용이라서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혹시나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주셨던 종목 중에서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더불어 토스의 상장 이슈까지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신규 접근 지금 괜찮을까요? 지금은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시가총액이 약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토스뱅크가 정말 20조 규모의 덩치를 갖게 된다면 10%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9%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만큼의 가치를 토스뱅크에서 얻어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승의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한가로 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4,400원인데 4,000원대 초반까지 밀림이 나올 때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이기도 하고요. 내재 가치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팔로우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계속 팔로우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 가상자산 전반을 좀 둘러봤습니다.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저점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해봤는데 그중에 이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약 10억 정도 오늘 하루 종일 거래가 되면서 10억 정도밖에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뜨겁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자 의무 기록이라고 해서 EMR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번 이제 시장에서는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쪽과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해요. 근데 현재 수준에서 상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종목만큼 오늘은 부각받지 못하고 있지만 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기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7,1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5,600원대. 손절가로 잡아서 대응을 해보시면 그래도 1월 달에는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비트컴퓨터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통화위원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8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창용 총재 발언을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했는데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이번에 이제 동결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들어갔죠. 그래서 매파적 동결이냐 비둘기파적 동결이냐 두 가지 갖고 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해야 되겠다는 좀 뭐 작년부터 나왔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매파적 동결이 됐고요. 사실상 지금 이번에는 이제 7분이 해야 되는데 6분이 했어요. 한 분이 경제수석으로 영전을 해가셨기 때문에. 근데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냐면 이 정도면은 우리가 4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전환점을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요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4월 달에 금통위원 또 두세 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거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6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지금 하러 가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절대로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읽히고 있고요. 어쨌거나 또 그 사이에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 고려한 그런 지금 장기적인 이 금리 뭐 방향 전환에 대한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금통위에서 읽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1,400만 개인 투자자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했고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이제 집권 3년 차 이제 증시 세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보면 다 지금 1,440만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그 사이에 너무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많고 침체에 그런 어떤 경향을 띄었기 때문에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4가지 소득이 있어요. 세제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번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있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적인 투자 이익법에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선진화함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부분들로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특히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정의하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업이 만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거기가 활성이 돼야 거기가 시발점으로 우리 경제 회복의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공매도라든가 양도세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단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고 크게 소위 말하는 마스터 플랜이 조금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자들의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뭐 3가지 정도를 했는데 일단은 3가지다. 뭐 딴 거 다 지금 여야 간에 무슨 공방 빼고더라도 1,440만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성공이냐 실패냐 2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뭐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그 차치하더라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진심으로 이 투자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암적 요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조치를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장이라는 게 원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정부 당국에서 좀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스터 플랜에 어떤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실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 보호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일단은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금 뭐 문제점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공매도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진짜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주주 환원 이익을 주주를 환원하는 부분들이 약한 점, 그다음에 우리 가버넌스 문제 등등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그게 굉장히 얼개처럼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타겟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없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특색상 불공정 거래는 진짜 일벌백계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또 여기저기서 지금 튀어나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불공정 거래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굉장히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의외성이 많은데 의외성 많은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뭐 대주주가 팔 때는 이 개인 것까지 이제 같이 해서는 파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히 들어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단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거는 분명히 세제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마스터 플랜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아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도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됐는데 첫날에는 양대 시장 모두가 좀 불을 뿜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지 약 70일이 지났는데 그 효과 어느 정도로 나타났을까요? 일단은 그 나왔을 때 가장 주 목적이 뭐냐면 길어진 운동장을 잡는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부당한 거래들을 잡아내는 그런 부분인데 부당한 거래, 공매도 거래 제한 효과는 굉장히 상당하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전 증권사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부분들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났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경종을 울리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공매도 이 부분은 사실 증권사에서 지금 많이 빠르게 시스템을 지금 완비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할 뿐이지만 조기에 하여튼 증권사 간의 감시 시스템 구축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건 공매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거든요. 굉장히 아주 응급 치료를 했던 뿐이지 진짜로 이제는 일어나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하게 혹은 새로운 운동장이 나타날 기회가 다시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두고는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고요. 이 44조 규모의 증권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은 또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투자 소득세 폐지의 득과 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게 손익을 통상한다 그러는데요. 뭐냐면 금융 자산을 운영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이 나고 채권시장에는 손실이 날 수 있을 때 그거를 서로 통산을 같이 계산을 해서 채권에서는 많이 우리가 손실이 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주식이 사실 채권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채권, 주식,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전체 자기의 자산을 운영하는데 그 부동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거에 대한 지금 접근이 없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일본 여기 이 손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긴다고 하는 나라들 보면요. 우리나라하고의 자산 운영 패턴이 굉장히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올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금융 투자 소득세를 갖고 들어올 때 뭐 했냐면
우리가 한 푼도 지금 안 내잖아요. 차익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무슨 손해가 나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손실이 났을 때 우리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낼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 손실 난 거, 이익한 거,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퉁쳐갖고 거기서 나오는 숫자 갖고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맥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들은 분명히 100이면 100사람한테 좋은 정책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이것들이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 자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야 돼요. 미국은 아주 철칙이 있잖아요. 주식 6, 채권 4. 그래야 이것이 서로 간에 보완작용을 하면서 내가 해칭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새 뭐 그게 조금 뭐 안 맞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안전적으로 짜고 이익성까지 추가하는 부분들까지의 진짜로 큰 그림을 가지고서 여기에 접근해야지 단편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와 찬성의 목소리가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뭐 파퓰리즘이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이랬을 때는 이런 비난이 진짜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비난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제도를 도입할 때도 우리나라의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획을 걷다고 지금 저는 뭐 평가하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뭐 자본시장의 어떤 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서는 크게 대통령이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조금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이제 또 의문점이 있는 게 자, 미국은 금투세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럼 이런 금투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막개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투세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나오는데 미국에 가면은 자기 소득의 어떤 층층,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장기 투자를 했느냐에 따른 세액의 어떤 할인 효과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연간으로 해서 뭐 3년 뭐 2월 공제를 한다고 뭐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투자자들의 이 마음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추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큰 그림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큰 헤드라인만 금투세 폐지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될 거고요. 어쨌거나 관점을 여기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그런 큰 타이틀을 걸고서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뭐 소액주주 뭐 환원 정책 그다음에 의무 공개 매수 이런 제도들이 깊숙이 바뀌고 제일 중요한 것 장기 투자를 권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데는 6개월 넘으면은 세금이 있는데도 면세를 해줘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그리고 다른 나라 또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해에만 그것이 한정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차로 넘어가면 굉장히 세율이 내려오거든요.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래야 우리 이 기업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첨부를 시킬 때 진짜로 좋은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이런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액 주주를 보호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윤석열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우군으로 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어떤 변수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게요, 사실 이제 연말까지 법을 개정해서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지만 사실은 올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내는데요. 그때 합의가 돼야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넘어갔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선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정치적 이벤트인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굉장히 지금 영향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지금 1월 달 들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것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의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면은 나머지 98%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지금 뭐 서학개미들을 뭐 더 지원하는 그런 얘기가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과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글로벌하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구성하는 거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뭐 투자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은 전체적으로 조금 시각을 글로벌하게 보시고요. 이것이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돼서 우리 뭐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치고받는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는 우리 2%의 영향을 갖고 있는 우리 총액 갖고는 안 돼. 이제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좀 글로벌하게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가상자산 전반을 좀 둘러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탑픽 종목으로 비트컴퓨터 짚어주셨습니다. EMR 시장을 잡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글로벌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수립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